두 번째인데요. 부질없는 시 분석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신이 쓴 시를 자신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꼭 보면은요, 자신이 쓴 시를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그거는 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시라는 것은. 글이라는 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잘 썼네, 못 썼네는 독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편의 시를 또 볼 텐데요.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혀입니다, 혀. 손으로 얼굴을 괴고 오래도록 당신을 바라봐요.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들은 너무도 먼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쥐고 이렇게 당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저 창문에서 이렇게. 그러면 창문 밖에 나와. 아니면 당신이든 나. 이쪽에 나가 있어요, 지금. 그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혀를 하나 가지고. 익숙해지면 쉽게 오해하는 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항시 오해가 생겨요. 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일수록 삼가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삼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창문으로 들어와 어디론가 뻗어나가는 당신의 언어, 지금 막. 이 혀예요. 당신의 언어, 혀, 지금 막. 내가 쏟아내는 언어 위에 내려와 앉네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울에다 대고. 근데 이 혀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둘은 너무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 뭐 가까워지죠. 아주 가깝죠. 하나니까. 교회 오며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의 사랑이 섞일 수 없는 내 마음을 지그시 눌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사랑을 하려고 이게 지금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키스나 뽀뽀나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이 위에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당신의 사랑이 섞일 수 없는 내 마음. 그럼 섞일 수 없는데 지그시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지그시 누르면 젖거나 섞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근데 결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포크처럼 포개져도. 이거 식당 같은 데 가면 포크 수저가 이렇게 착착착 포개져 있잖아요. 예. 나이프처럼 헤어져도. 나이프는 각자 있고요. 의미 없이 서로 맴도는 당신과 나의 거리는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언어보다 먼저 창을 넘어온 눈빛은 아직도 제자리에 묶여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창 밖에 있었어요. 창 밖에 있었는데 그 눈빛,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말보다 눈빛이 먼저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더 읽어볼게요. 새로 만들어진 낭만, 이금난. 죽은 새를 키우고 있다. 새는 밤으로 된 거품 속 벌레만을 잘근잘근 씹었다. 공중을 잃은 동공은 강물이 흐르지 않았고 부리 끝에 매달린 울음소리는 새장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절벽 끝에서 바람을 마셔버렸다. 몸집을 부풀리면 먼 아침과 대서양을 향해 날개를 키우려 했던 시간은 꺾이고 갈 수 없는 계절의 꽃은 피었다 진다. 어떤 날은 시간과 꽃이 피지 않고 시들었다. 뒷걸음질 쳐도 떨어질 수 없는 낭떠러지. 벽이 있고 모든 벽은 시작되는 위치에 있다. 부딪히는 세계는 항상 푸른색 화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낭떠러지는 날아가서 도달하기에 가깝고 안전한 곳. 드디어 아침이야. 수북한 깃털을 쓸어 모으고 상처뿐인 이마를 어루만져 주는 것은 오른손 커피잔이 뜨거워
왼손으로 옮겨가는 지극히 낭만적인 일. 저녁이 오기 전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새는 목을 꺾었다. 울지 않는 새가 우는 혀를 삼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낭만입니다. 죽은 새를 키우고 있어요. 시인 자신입니다. 죽은 새를 키우고 있어요. 새는 밤으로 된 거품 속 벌레만을 잘근잘근 씹었다. 이거는 화자가 어떤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을 잃은 동공은 강물이 흐르지 않았고 부리 끝에 매달린 울음소리는 새장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시인 자신이 새예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새장 밖을 울음소리가 있으면 새장 밖을 당연히 벗어나죠. 죽은 새이기 때문에 이 화자는, 시인은 그냥 방에서만 지내는 사람입니다. 절벽 끝에서 바람을 마셔버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 절벽 끝에서 바람을 마신 것은 그냥 툭 떨어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네, 바람을 마시. 절벽 끝에서 뭔 바람을 마시겠어요? 그냥 날아가서 추락해서 죽어버린 거죠. 몸집을 부풀리며 먼 아침과 대서양을 향해 날개를 키우려고 했던 시간은 꺾였다 그랬어요. 꺾여버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먼 아침, 지금 대서양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 수 없는 계절의 꽃은 피었다 친다. 계절의 꽃도 이미 피었다 쳤어요. 어떤 날은 시간과 꽃이 피지 않고 시들었다. 시간도 꽃도 피지 않고 그냥 시들어 있는 상태예요. 뒷걸음질 쳐도 떨어질 수 없는 낭떠러지. 벽이 있고 모든 벽은 시작되는 위치에 있다. 그렇죠. 이 벽은 저쪽 벽으로 시작되는 위치에 있어요. 또 아니면 저 벽은 멀어지는 위치에 있어요. 제가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부딪히는 세계는 항상 푸른색 화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부딪히는 세계는 푸른색 화면이니까 예를 들면 그 앞에 그 어떤 그 TV가 있는데 푸른색 어떤 배경이 있는 그 뭔가 그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푸른색 화면이니까 그 유리벽 저쪽에는 굉장히 그 푸르게 어떤 것이 지금 장식되어 있는지 아니면 벽지가 푸르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낭떠러지는 날아가서 도달하기에 가깝고 안전한 것. 당이니까 가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새가 모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빌. 여기 위에 이제 모빌을 하나 걸어놨어요. 새를. 학을 하나 걸어놨는데 학이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침이야. 수북한 깃털을 쓸어 모으고 이제 그 모빌에서 떨어진 깃털 날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상처뿐인 이마를 어루만져 주는 것은 오른손 커피잔이 뜨거워 왼손을 옮겨가는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저녁이 또 왔네요. 벌써 오기 전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새는 목을 꺾었다. 울지 않는 새가 우는 혀를 삼켰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힌트를 모빌이라고 안 줬으면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 저 새가 제가 지금 울고 있어요. 우는 저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가. 근데 저 새가 제가 되는 거죠. 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결핍을 표현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면 근조하네요. 근조화. 원래 사실 근조화라는 말은 없어요. 근조화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근조화 어디 상갓집에 근조 보낸다 이렇게 근조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조. 근조화한 약자거든요. 꽃들이 영안실에 부동자세로 서 있다. 부동자세로 서 있죠. 네. 탄단화한이죠 지금. 목발에 의지한 더덥고 창백한 도열. 언제나 벽을 등진 채 배경이 되고 있다. 배경입니다. 벽을 등진 채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관계를 맺지 못한
사자와 신동네. 사자, 죽은 사람이죠. 한 번도 저를 위해 피고 지지 못했지만 꽃은요, 국화꽃이 저를 위해서 피고 지든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목 잘린 꽃들의 장례. 순장은 진행형이다. 순장은 진행형이다 이랬어요. 근데 순장은 옛날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은 그 아내나 노비 또 그런 종들을 같이 산채로 묻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무섭지만 그런 풍습이. 자, 주어진 행그릇이 재구성하기입니다. 도둑낫 달맞이 꽃입니다. 그 바늘꽃과에 이게 요즘 그 가우라라고 해서 바늘꽃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 많이 펴요. 그게 가우라라고 부릅니다. 바늘꽃. 근데 그 꽃과에 두해살이 풀이에요. 두해살이 풀인데 2월에서 9월 지금도 피어 있어요. 어떤 데 보면요. 예, 연분홍색, 오렌지색, 하얀색 이렇게 피거든요. 열매는 삭과다 그랬어요. 삭과는 뭐냐면요. 열매가 우리가 봉숭아 씨앗이라든지 나팔꽃 씨앗들 이렇게 딱 가지고 톡 터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삭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삭과는 많이 못 가요. 그래서 봉숭아 꽃을 보면은 꼭 장독대에만 피어 있잖아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새도 안 물어가고요. 예,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이 새들이 이제 물어가야 되잖아요. 바람에 타고 이제 이렇게 가터를 타고 이제 간다든지 민들레 씨앗처럼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데 이 봉숭아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삭과로 된 것들은 톡 터져서 가는 거예요. 지 힘으로만 그만치만 갈 수 있어요. 꽃말은 무언을 사랑해요. 무언을 사랑. 자, 낫다리 두근거렸다. 지금 낫다리 떴는데 꽃을 보고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꽃이 이쁘니까. 바람은 공의전하며 꽃둘레를 배회하고. 웃자란 침묵. 침묵도 웃자란데요. 네, 속에 있는 침묵인데 웃자란 침묵이 귓바퀴를 타고 굴러떨어졌다. 일교차가 클수록 꽃은 빛났다. 일교차가 클수록 꽃이 빛나봐요. 일교차가 클수록 쌀도 맛있어요. 수신이 넘는 목소리가 달을 나눠 가진 듯 공평했다. 자, 답은 1423입니다. 1423. 눈빛에 씻기는 미궁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거를 미궁이라고 합니다. 미궁처럼 텅 빈 고요 속에서 이름만으로 아름다웠던 날. 참 좋죠, 말이. 이런 말 우리 오제 선생님 화제로 쓰면 참 좋아. 이런 것들. 예, 이 딱 한 줄만 써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텅 빈 고요 속에서 당신의 이름만으로 아름다웠던 날. 딱 이렇게 하면 참 멋있어요. 건기를 넘으면 타열되는 소실점까지 너는 차오르고 눌러붙은 한숨의 눈물뿐. 고백으로부터 우연의 방향까지 달은 또 뜬대요. 뜰 것인즉 그쯤에서 멈춰선 당신을 위해 둥둥 종소리 울려 땅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한두 번 더 읽어보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흔히 그러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래서 그런데요. 칼을 더 달라고를 보던데. 칼 자신은. 이 펜은 딱 종이다 써가지고 칼을 많이 주세요. 쓸 수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은 칼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칼은 칼 한 자루서 끝나요. 이 펜은요, 칼을 100자루, 10,000자루, 1000자루,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네,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넌센스 퀴즈 냈습니다. 자, 첨삭하기인데요. 첨삭하기 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풍잎. 오늘 선생님께서, 강금영 선생님께서 오늘 이거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이 서표를 가져오셨어요. 참 신기하죠. 저거 뭐 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단풍잎 서표를 썼어요.
단통이 서표를 썼는데 요즘에 꼭 한 번은 선생님들께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그 함양문인협회 그 손수철 회장님께서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단풍이라는 서표, 조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면 책장 사이에 고운 낙엽을 넣어둔 당신이 있을까요? 아직 글자들은 계절을 덮고 잠들어 있다. 서표는 다 읽어내리지 않은 이정표를 찾아가는 열쇠. 지상에서 가장 얇은 무언의 대화가 닫힌 책 표지 안쪽으로 모인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못한 문장들은 이목구비도 없이 떠도는 유비인가. 당신이 책이라면 간이 여기 되겠다던 서표. 나풀거리는 단풍 심장 속에서 매일매일 환생하는 노을처럼 빛의 대적지를 찾아 경배하듯 걸어간다. 책을 가로로 세워 두루룩 책장을 넘겨보면 왜 줄을 쳤는지도 모르고 툭툭 끊긴 밑줄들. 마지막 장에 이르러 뜻을 알 수 없는 성형 문자들이 어린거린다. 화석의 색채로 떠도는 낯선 그리움인가. 오늘은 추억 대신 책갈피 사이에 끼워두려고 꽃보다 간절하게 단풍잎 하나를 주워듣는다. 네. 제가 썼는데요. 이제 설명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풍잎 요즘 단풍 시절이라 만산 홍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깜냥의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주위에 있는 그 단풍나무에서 이제 단풍이 막 쫙 쏟아지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 주워들었어요. 주워들고 단풍잎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게 주제로 다가온 것은 여기도 썼습니다만 당신이라는 낯선 그리움이었어요. 이 낯선 그리움. 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요. 당신이 책이라면 간이 여기 되겠다던 서표예요. 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당신이 서표가 돼서 그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주제로 그 글을 쓴 겁니다. 첨삭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체질하던 눈발 위로 열리는 시야. 이 체질은요. 이 체질은요. 우리가 채 있잖아요. 이 고운 채로 뭘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채예요. 그래서 이 채는 틀린 말이에요. 체질이라는 것은 예. 채찍으로 때리듯이 때린다. 이러니까 이 글을 잘 써놓고 여기서 그냥 엉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첨삭하기는. 예. 여기는 입니다. 비둘기 때 맞바람 거슬러 올라 땅의 무게를 버린다. 이 말로 맞아요. 비둘기 때가 땅의 무게를 거슬러 올라고 막 바람이 막 눈발이 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장이 조금 안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맞바람 거슬러 오는 비둘기 떼가 땅의 무게를 버린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휴지처럼 뒹굴던 저녁이 여러 갈래의 길을 하나로 만들고, 이때는요 휴지처럼 뒹굴던은 빼겠습니다. 아예. 여기 저녁이 있잖아요. 어떤 저녁이냐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둠이 저녁에 따라들어. 어둠이 저녁이라는 말에 따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길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길을 하나로. 길을 여러 갈래가 낮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둠이라는 길을 하나로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밤의 용머리를 하늘 땅 첫머리로 튼다. 용머리. 밤에 막 큰 어둠을 하나의 용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첫머리로 튼다 그랬어요. 불면의 끝으로, 의자는 빼겠습니다. 불면 끝으로 사드락 도지는 행렬병. 도진다는 것은
재발하거나 덧나는 것을 도진다고 보고요. 행렬병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그런 병, 떠돌아다니는 병, 행렬병이라고 부릅니다. 가로등이 어둠을 질겅질겅 씹어먹는 광장은 흩어진 구름의 비상구인가. 가로등이 광장이 그렇게 넓은 광장이는데 가를 뺑 둘러서 이렇게 어둠을 질겅질겅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굳은 잠으로 다져진 수평의 목숨이요. 수평의 목숨. 광장은 평평하잖아요. 광장 하나의 어떤 목숨이에요. 광장을 유지하는 목숨. 헤어짐도 또 다른 약속이라 믿으며 헤어진다는 것은 다음 만날 것을 또 무언을 약속하든 정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염없이 떠나간 자, 하염없이 돌아온. 그러니까 광장은요 하염없이 떠나간 자 또 하염없이 돌아온. 그러니까 들어왔다 또 흩어졌다 또 들어왔다 흩어졌다 계속 그러는 거죠. 어디로 걷든 광장은 사방팔방이다. 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참사각이네요. 이거는 원래 그 제목은 광장의 애락이라고 해서 이제 적은 거예요. 제가 글을 쓴 건데 제목은 뭐 따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타담한 촛불 한 송이가 차분하다 이랬어요. 한 송이보다는요 타담한 촛불 하나가 차분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공존하는 것. 요거는 그냥 아예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공존하는 것은 빼는 게 좋습니다. 소리 질러도 다 하지 못한 은근, 분수나 정도에 알맞는 것을 은분이라고. 막 응어리진 분 이런 것도 맞습니다. 광장에 들어서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 힘으로 탄생한 게 아니고요. 광장에 들어서자 새로운 힘이 솟았어요. 비록 우리가 부러진 촛도막이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이 부러진 촛도막, 조그마한 부러진 촛도막 우리가 하더라도 어둠의 장막 저편. 어둠의 장막은 뭐냐면요 유정자들이잖아요. 너와 나의 희망은 무엇인가? 충돌이 서로의 이빨 빼겠습니다. 서로의는 충돌이 있을 때마다 마음 깊이 눈물 기둥을 세우고 눈물 기둥이 자라고는 눈물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흐름과 소통의 공론을 따랐지만 사이 일반은 공통된 점을 공론이라고 하잖아요. 뜻과 소리가 불분명하게 흔들렸다. 맹세의 상실을 맛보았는가? 젖은 뿌리로 꽃 피우고자 하는 군중을 보아라. 상처 자국마다 애락의 이마를 짓는다. 그래서 애락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광장이라는 시를 썼는데 애락을 뒤에다 붙인 거예요. 슬픔과 즐거움. 아무런 울타리가 없던 광장에 철제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촛불들이 가둬지고 있었다. 바리케이트는 임시로 쳐놓은 방벽이잖아요. 요즘은 차벽이라 해서 아예 그냥 차로 그냥 딱 붙여놔버리잖아요. 그 속에서 촛불이 밤에 촛불로 다 가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케이트 속에서. 똑같아요. 갑자기 광장의 깊은 함성이, 깊은 빼겠습니다. 광장의 함성이 어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함성을 지른다는 것은 광장 바리케이트 밖에 사람들을 향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함성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서로 마음에 다다르기 위하여 등짝 실은 찬별들이 땅에서 불씨 한 줌으로 세상을 태우노니. 이건 우리 세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남루한 현실을 가로지른 주장도 응달처럼 깊어졌다. 밤의 실뿌리가 소리 없는 함성의 광채로 빛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밤의 실뿌리가 소리 없는 함성으로 빛나고, 광채는 빼겠습니다. 광채도 빛나는데 여기 두 개를 빛나게 두 개로 중독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눕고 내가 누웠던 빈 광장. 광장에서 흔히 그렇잖아요. 잡아가려고 하면은
다 엎드려서 누워서 그냥 발버둥을 치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삶을 오는 구비가 고난 마음으로 먼 길에서 함성을 대신하여 한 피로 타고 있는 생의 촛불을 보아라. 너와 나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 촛불로 한나의 피로 만드는 거죠. 한나의 불금으로 만들어서 너와 내가 지금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좀 알아봤고요. 부분 감상입니다. 그루터기네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요, 그 나무를 베어낸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러면 그루터기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나무 밑 그루터기에 앉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큰 나무 밑 그루터기에 앉으면 큰 나무 밑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는데 그를 베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큰 나무 밑에 다른 큰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요, 다른 나무 새끼들은 아예 안 줘요. 그래서 사람과 나무의 차이점은 거기 있어요. 큰 사람은 사람을 많이 두거든요. 큰 나무는요, 작은 나무 안 둡니다. 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역이 아주 치밀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날개가 없는 나무들은 광활한 창공을 가졌습니다. 바람과 동행하며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나무는 바람과 동행하고 새와 동행하면서 항시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인대요. 가문 날엔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 가물수록 나무는 물을 찾아서 뿌리는 깊이 뿌리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놓고 물을 계속 주는 것은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나무를 한 번씩 큰 나무든 이렇게 심어 놓으면 물을 약간 말려야 돼요. 처음만 물 주고 말려야 자꾸 뿌리를 깊이 해서 큰 나무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땅 쓰고 길을 찾는데, 땅 쓰고 길을 찾아요. 나무는 그러니까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는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서 길을 내고요. 또 날개가 없어도 창공으로 광활하게 이렇게 그 창공을 가졌어요. 사람은 틀리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그때 그 혼백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땅이고 혼백할 때 백은 땅이고 혼은 하늘이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혼백에게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혼백에게. 네. 자, 동백꽃이네요. 사실 그 동박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동백꽃하고는 그렇게 관련 있는 꽃이 그 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동박새라고 해서 동백나무에서만 자라는 이게 나고 거기 사는 줄 알잖아요. 그 동박은 또 틀립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이 동백나무 꽃과 동박새는 틀리대요. 네, 많이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답니다. 달빛 환하게 내려앉는 밤, 나 거기 동백숲에 들어 발정난 동박새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한 열흘쯤 몸을 섰다. 덜컹 애라도 벤다면 완강에게 달려드는 갱년기 견딜만 하겠다. 참 재밌어요. 갱년기를 견디는데 꼭 이렇게 그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 감상입니다. 세 장입니다. 세 장. 낡은 그늘과 구겨진 울음소리가 들어있는 이파리들. 이파리는 그게 두 개가 지금 들어있어요. 시 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데우기 위해 붉은 운도를 가졌던 모습이다. 우리가 단풍 드는 이 이파리들은 나무에 불을 떼니까 데우려고 그러는데 나무가 추우니까 데운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요,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두터운 의투를 껴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겨울 되면 오투를 껴있잖아요. 근데
이 껴입은 위투를 누가 벗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벗깁니까? 아니에요. 봄이 되면요, 온도가 벗기는 거예요. 더우지가 벗어요, 위투는. 근데 나무는 가을이 되면은 온도를 견디려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가 있잖아요. 왜 생기냐면 원래 저 색이 있었어요. 빨간색이 있었어요. 원래 노란색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있었는데 꽃이 노란색이 피면 대체적으로 이파리가 노란색으로 변해요. 꽃이 빨간색으로 피면 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파리도 빨갛게 변해요. 그런데 원래는 파란 엽록소가 그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껴입어야 되겠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하고 뿌리에서 물도 안 올려보내니까 부름캐라고 있잖아요. 인맥과 그것이 사이에서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딱 차단을 시키고 물을 뿌리 저 밑으로 싹 내려버려요. 싹 내려버려요. 근데 조금 더 시기를 놓친 나무들이 있어요. 겨울이 지금 내일이면 만약 영하 20도로 떨어진다고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 주위에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게 여기 방풍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림막이 있어서 제가 좀 따숩어요. 예를 들면 따숩는데 먹을 것이 많잖아요. 물이 있고 햇빛이 있으니까. 이게 막 먹고 있다가 20도로 딱 떨어지면 이건 얼어서 죽어버려요. 이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는 벌써 온도차가 딱 느끼면 잎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잎부터 떨어져가지고 뿌리 밑으로 싹 그 뿌리로 딱 굴뚝이 밑으로 뿌리 있는 대로 그 녹말을 싹 영양소를 싹 거다 저장을 하는. 오늘은 내가 쓴 시가 시인과 물어라 부질없는 시분석은 남에게 맡겨라 라는 두 가지 이 주제를 선생님들과 알아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